A4 필요해? 그래? A4가 많이 있어. 좀 갖다 놓고. 응? 아이고. 듣는 사람 있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상혁군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들려요. 뿅.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어. 자 봅시다. 어디 휴가 안 갔어요? 이번 주에 휴가들 엄청 가더만. 그래요? 자 봅시다. 자, 요 콜스 4에서 이제 다루어야 될 얘기는 바로 이거 되겠습니다. 자, 유명한 수식입니까? 뭐 그냥 뭐 처음 보는 겁니까? 뭐 엄청나죠, 뭐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좀 진도가 빨랐던 학생들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이걸 공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알았던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고등 교과 과정에서 이게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화학 그 뭐냐면 화학 원을 배우고 화학 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에서도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입시에서도 드립다 나와요, 그렇죠? 드립다. 예. 물론 다행스럽게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 건데 때로는 뭐야 뭐 이런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식을 활용하는 특히나 이상기체와 관련된 내용이 그 뭐냐 입시에 무조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콜스 4에서는 이런 식의 요 수식을 활용하는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다음 콜스 5에서는 이상기체 말고 실제기체, 네, 그죠? 그 실제기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카이스트에서도 이 실제기체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 경험에 미루어 비춰보면 그 실제기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는 그 교사도 본 적이 없고 제대로 답하는 학생도 본 적이 없어요. 알겠죠? 예. 그 정도로 약간 까다로운 실제기체 문제가 그 이제 카이스트하고 서울대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건 또 콜스 5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찬 알겠죠? 알겠죠? 홍 알겠죠? 홍 오늘도 슬퍼 보여요. 그래. 자, 우선 여기서 자 우선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이 피부에 있는 NRT 여기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게 어떤 조건이 하나가 있냐면 바로 등온,
등압 조건 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죠. 등온 등압 조건. 자, 그럼 이제 등온 등압이니까 여기서 뭐하고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온이니까 온도 부분이 일정하고 압이니까 압력 부분이 일정하다는 얘기겠죠. 이 등온 등압 조건은 이게 이제 뭐냐면 always in the 수능. 그것도 화학 원. 그래서 수능 화학 원 문제를 보면 맨날 무조건 등온 등압 과정이에요. 등온 등압. 그러면 등온 등압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등온 등압이 아니면 그건 화학 2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이 화학 원을 많이 수강하잖아요. 이 사람 그건 알죠? 그 뭐 일문계 고등학생 애들이 그 화학 원에서 아니지. 요즘 화학 원 신청을 잘 안 하지. 뭐 어쨌건 그래서 화학 원이라고 하는 수능 교과 과정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등온 등압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는 문제가 억수로 많이 개발돼 있고 그 중에 묘하게도 이런 게 다 있나?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교육 과정의 내용이 입시에도 입시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등온 등압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부피하고 여기에 있는 몰수. 이게 비례하겠구나. 이 사람 맞죠? 맞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등온 등압 조건에서는 항상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한다. 자, 그러면 언급하려고 하는 이 27번 문제. 나와 있는 어떤 상수들 B, C, X를 이제 구해가지고는 각각을 구해보라 뭐 이런 건데 주어진 이 문제는 역시나 아까 언급했던 대로 등온 등압 조건으로 구동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 구체적인 텍스트까지 뭐 교재 있죠? 그거 읽어보시면 등온 등압 조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온 등압 조건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요 놈을 W 그램 준비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B를 이렇게 계속 첨가하는 타입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는 B를 계속 넣었을 때 그때 A하고 B하고 반응을 하는데 뭐 원래 A도 기체고 B도 기체고 생성물 C도 기체인가 봐요.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 반응을 해가지고는 뭐 일부는 반응을 하고 뭐 일부는 남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생성물이 만들어져도 뭐 일부의 A나 일부의 B는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생성된 생성물 남아 있는 반응물 합쳐서 전체 기체 덩어리가 기체 혼합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체 기체 혼합물 에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 부피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부피. 보시죠. 부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체적으로 7리터인지 아니면 7ml인지 구체적인 부피가 나와 있진 않아요. 뭐로만 나와 있죠? 부피에 B로만 나와 있죠. 자, 보이세요? 부피?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테크닉을 쓰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외워야 되는데 문제 데이터에 B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예찬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B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예찬. 문제에서 B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바로 아닙니다. 홍우. 저 문제에 이렇게 B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봐. 짜잔. 자, V0라고 뭘 썼냐면요. 바로 B의 상수를 도입해 쓰는 거예요.
비례상수를 도입해 쓰는 거예요. 자,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딱 넣어주는 순간 여기 나와 있는 부피는 더 이상 부피 B가 아니라 그냥 부피라고 해도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에 뭐가 B로 나와 있으면 거기다가 냉큼 내 나름대로 비례상수를 쫙 부여해 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리량을 내가 뭐라고? 절대적인 그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부피니까 편의상 V라고 쓰겠습니다. V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성물하고 남아있는 반응물의 혼합물에 대한 전체 부피니까 이 부피도 전체 부피란 뜻으로 V 토탈 뭐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래서 뭐 A가 됐건 B가 됐건 C가 됐건 뭐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섞여 있는 전체 부피를 V 토탈 70 X 16 20 V0라고 써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원 등합 조건에서는 뭐하고 뭐가 비례해요?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하다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부피를 바로 뭐로 바꿀 수도 있냐면 전체 몰수로 그 물리적 의미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지금 뭐니까요? 등원 등합 조건이니까요. 그리고 화학 반응을 생각을 할 때는 부피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몰수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화학 반응적 관점에서는 부피보다는 몰수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부피 개념을 바로 몰수로 바꿔서 얘를 N 토탈 전체 몰수니까요. 그래서 생성물과 일부의 반응물이 섞여 있는 전체 기체 혼합물의 몰수를 N 토탈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괜찮아. 뭐라고 쓰면 될까요? 바로 7N0 10N0 XN0 16N0 20N0 요거로 새로운 비례상수 N0를 도입해서 주어져 있는 부피를 몰수 정보로 바꿔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B의 질량에 따라 전체 기체의 몰수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구나. 그럴 때 이 문제로부터 여기 주어져 있는 X 그리고 제시된 화학 반응의 화학 양록계수 B하고 C를 다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참고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PVN NRT 한번 나온 김에 이 PVN NRT 관련해서 몇 가지 응용 수식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PVN NRT 관련해서 몰수 대신 입자 개수로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표현하면 PV는 뭐로 표현할 수 있죠? 홍우야? 바로 NK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보통 입자의 양을 뜻할 때 몰수가 되는데 그거를 개수 표현으로 바꾸면 PV는 NKT가 된다는 거. 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참고로 여기에 있는 요 KB 이 이름이 뭐죠? 괜찮아? KB 제 이름 뭐예요? 그렇지요. 바로 봐. 볼츠만 상수죠. 그래서 기체 상수 대신에 볼츠만 상수로 기체 상태 방식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예로부터 뭐를 또 유도할 수도 있냐면 바로 분자량과 밀도 이거를 또 알아낼 수 있죠. 자, PVN NRT로부터 기체의 분자량과 기체 밀도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그 수식이 뭐죠? 입시니까 이런 거 그냥 탁 외우고 있어야죠. 예찬 뭐야? 홍우 뭐야?
봐. PM은 DRT. 이 수식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에 분자량을 M이라 두고 밀도를 D라고 두면 기체에서는 항상 PM은 DRT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예찬 기억나요? 홍 기억나요? 여기 이제 하이탑 화학에 보면 나옵니다. 하이탑 화학에 홍호가 중3 때 공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자, PV는 여기 nRT잖아요. 그럼 이때 요 n이 몰수죠, 홍우야. 그죠? 자, 그럼 몰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m over mR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대문자 m은 질량을 뜻하면 소문자 m이 질량을 뜻하면 대문자 m이 뭐겠어요? 분자량이겠죠. 그래서 화학 맨 처음에 배우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뭐 외우고 하잖아요. 있잖아, 그죠? 그럼 그죠? 그 정도는 알죠? 아, 이제 나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그 다음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때 m이 질량이고 v가 부피잖아요. 그럼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예요? 밀도. 그래서 PM은 DRT.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지. 홍 알겠죠? 알겠죠? 홍, 너 이렇게 슬퍼 보여 또. 졸리다고요? 아, 진짜. 예찬이 알겠죠? 예찬이 졸려요? 예찬이 졸리다고요? 예찬이 뭐에 왔어요. 왔어요. 그래. 왔어요. 있어요. 그래. 우리 교전 이름이? 나연이요. 나연이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좋아요. 자, 홍우 알겠죠? 홍우 진짜. 이거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문제를 푸는 거를 넘어서 어떤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되냐면 적정. 자, 저기 예찬아, 적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나연아, 적정 영어로? 그래요? 그래? 홍우 적정 영어로? 자, 영어로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타이트레이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왜 산염기 적정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있잖아,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영재고 과학고를 다녔으면 뭐 이거 2학년 2학기나 3학년 초쯤에 뭐 학교마다 약간씩 커리큘럼 다르긴데 뭐 AP라고 해서 일반화학 과정 뭐 하는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화학 실험 과정이나 뭐 화학 연구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보면 왜 뭐 산화환원 적정 이런 걸 배우기도 해요. 뭐 분석과학 비슷하게 해본 적 있죠? 홍우는 뭐 하얀 게 없어요? 홍우는? 했어요? 진짜. 나연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산염기 적정 뭐 이렇게 환원 그다음에 뭐 침전 적정 이런 것도 있거든요. 혹은 more titration 이런 말 들었는데 more 적정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뭐 이게 삼염기 적정이건 친전 적정이건 그 뭐냐면은 산화환원 적정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서로 다른 화학 반응들을 활용하는 것 같지만 그 반응들이 운영되는 기술적인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 건 뭐냐면 바로 적정의 실험 과정이에요.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정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도 있고요. 적정의 전략도 있는데 목적과 전략은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나와 있는 요 문제를 토대로 적정이라고 하는 실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알겠죠? 알겠죠? 요 녀석은 수능화학 원을 푸는 애들이 푸는 문제들이에요. 즉 수능화학 원에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수능화학 원에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애들이 뭐 나와 있는 숫자 탁탁 해가지고 막 빨리 풀고 막 이런 걸로 문제가 끝나요. 근데 그 수능화학 원 같은 것들의 커리큘럼도 입시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입시에 아주 그대로 반영이 돼요. 굉장히 그대로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는데 그때 교수들은 그 수능에 반영되는 내용을 가져다가 그 대학 교과 이상의 내용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수능화학 원 타입의 문제라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이 문제에 들어있는 테크닉적인 부분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화학자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연구를 할 때도 이 테크닉을 그대로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테크닉을 알아야 돼. 일단 알겠죠? 그렇죠? 그럼 알겠죠? 최근 그 뭐 초전도체 얘기가 난리던데. 그게 조금 감회가 새로운 게 내가 석사 때 했던 게 초전도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타입 2 그 초전도체 그 타입 2 슈퍼컨덕터 연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화학과에서도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해서 20년 전 기억이 막 나길래 갑자기 좀 묘하긴 했는데 잘 될까요? 잘 안 됐을까요? 네, 뭐 검증은 다들 알아서 하겠죠. 네. 근데 나의 경험에 의하면 글쎄요, 뭐 쉽지는 않았을 텐데 뭐 잘했습니다. 뭐 여하튼. 자, 하여튼 보자. 자, 그러면 적정이라고 하는 실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 1. 적정은 반드시 두 종류 반응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세 종류, 네 종류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화학 반응에서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의 반응물들이 필요하는 경우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반응은 적정의 대상이 안 됩니다. 화학 개념에서 적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테크닉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반드시 반응물의 종류가 몇 종류? 두 종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식을 봅시다. A하고 B 반응물이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 그래서 아하, 적정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진행되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둘 중 하나를 초기에 정해진 과량으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기존에 준비를 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녀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은 양이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물이 있을 때 어떤 한 가지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반응물에서 A하고 B라고 했는데 사실 A라고 하는 녀석, B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구체적으로 화학적으로 성분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이미 어떤 A와 이미 어떤 B니까 A하고 B에는 특별한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적정을 하려고 할 때 둘 중 하나를 어떻게 한다? 둘 중 하나를 기존 어떤 양만큼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알겠죠? 적정이라고 하는 테크닉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적정이 진행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딱 정해놔요. 그러면 딱 정해놓은 그 상태에서 3 나머지 반응물을 어떻게 여기에 섞어주냐면 이 테크닉이 되게 중요한데 반드시예요. 반드시 소량씩 어떻게? 소량씩 천천히 집어넣어 줍니다. 천천히 그것도 계속. 자,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예를 들어 예찬 요리 잘해? 잘 못해. 요리 잘해? 잘 못해요. 그래요? 나 요리 해본 적 있어. 나인 어떤 요리? 쿠킹이요? 이야, 쿠킹이면은 이건 굉장히 그 요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건데 왜냐면 쿠킹은요 그냥 요리하고 좀 달라요. 그죠? 예, 왜냐면 그냥 요리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쿠킹은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 망하고 처음에 탁 재가지고 거의 쿠킹은 거의 화학 실험이라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쿠킹은 희한하지. 이게 뭐가 뭐 딱 넣고 열을 가해서 완전 화학 반응을 시키는 거라 그런가. 쿠킹은 처음에 비율이 달라지면요 완전 맛이 딴 나라 가버려요. 예, 그래서 쿠킹을 한다라는 건 이거 굉장히 그 어느 정도 전문적인 교육을 확실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데 멋져요. 좋습니다. 나도 이제 집에서 이제 요리를 좀 하는데 내가 하는 요리 몇 가지는 뭐 내가 다양하게 하지는 못하죠. 왜냐면 이렇게 뭐 계속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하지는 않는데 내가 하는 몇 가지 요리는 내가 먹어도 진짜 환장하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근데 이제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묘하게도 서양의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요리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 다른 나라에도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닌데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활용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진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심각하게 이런 개념을 만들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에는 요리를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음식이 굉장히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고 소박하고 굉장히 맛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굉장히 맛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한국 요리는 희한하게 이것만 맞으면 그냥 웬만하면 먹을 만해요. 그 개념을 뭐라고 하죠? 간이라고 하죠. 간. 왜? 간이 맞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요리는 소박한 요리여도요 간만 맞으면 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희한해요. 근데 서양 요리에는 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긴 못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요리는요 굉장히 비싼 재료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굉장히 비싼 재료를 막 넣으면 요리가 맛있어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서양 요리는요 굉장히 비싼 재료가 있어요. 그걸 막 넣으면 요리가 맛있어지나요? 네, 맛있어져요. 정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버터. 여러분 서양 요리에 버터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리고 설탕. 베이킹할 때 설탕 미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베이킹을 하고 나면 야 이거 먹으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나 좀. 그다음에 예를 들면 특별한 향신료, 뭐 트러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넣으면 넣을수록 그냥 더 맛있어요. 그래서 서양 요리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원래 식재료의 어떤 그 식재료가 얼마나 훌륭하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요리의 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럼 만약에 내가 50년 전통의 50년 전통의 3대에 걸쳐 내려오는 진짜 맛집의
요리 경력 50년에 거기에 요리 장인이라고 쳐봐. 그럼 내가 푹 만들어가지고 이제 간 맞출 때 어떻게 해? 간 맞출 때? 내가 50년 경력의 장인이야. 간 맞출 때 어떻게 해? 쫙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내가 요리 초보야. 오늘 처음 책 같은 거나 유튜브 보고 오늘 처음 요리를 만들려고 해. 그럼 그런 사람은 간 어떻게 맞춰야 돼? 간 어떻게 맞춰야 돼? 아, 저울로요? 예. 저울로 재서 넣는다 하더라도요. 요리 초보는 결국 간을 이렇게 맞춰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딱 넣고 나와 있는데 대충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리 초보는요.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죠. 먹어보고 그래서 또딱 넣고 먹어보고 무슨 말 알겠죠? 괜찮아. 알겠어요? 이렇게 간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초보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음식 만들 때 간 보는 사람은 초보예요. 사실은 초보고 간 안 보고 음식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프로페셔널이긴 하지. 어쨌건 즉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 반응물을 소량씩 천천히 계속 첨가한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보들이 요리를 할 때 간을 맞추는 그 느낌 같은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둘 중 A가 딱 정해져 있을 때 나머지 B를 어떻게 넣는다? 나머지 B를 조금씩 찔끔찔끔 넣어 들어가는 형태로 실험 진행이 되는 걸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B를 어떻게 넣고 있어요? 찔끔 계속 연속적으로 넣어주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 적정이라고 하는 테크닉은 4.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반응 초반에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기존 무조건 자 이때 그 뭐냐면은 그 전문 용어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초기에 정해진 과량으로 기존에 준비를 해둔다고 했죠. 그 기존에 준비해 두는 녀석을 적정 용어로 애널라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저 애널라이트라고 하는 녀석의 번역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적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말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막 쓰기가 좀 힘드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반응물을 소량씩 천천히 계속 첨가한다고 했죠. 그 소량씩 계속 첨가하는 녀석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타이트런트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적정 수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A하고 B 중 이렇게 기존에 준비해 둔 얘를 애널라이트, 그 다음 계속 첨가해 주는 B는 타이트런트 라고 말을 부릅시다. 알겠죠? 저기 이름을 안 부르니까 이 쓰기가 좀 불편하네. 자, 그러면 얘를 애널라이트, 얘를 타이트런트라고 할 때 반응의 초반에는 무조건 요 타이트런트가 한 개 반응물이 됩니다. 이찬, 한 개 반응물이 뭐죠? 한 개 반응물이 뭐예요? 한 개 반응물이 뭐예요? 한 개 반응물이 뭐냐면 완전히 소모돼 버리는 반응물을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하죠. 자, 왜 그러냐면 초반엔 무조건 누가 양이 더 많아요? 애널라이트가 잔뜩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타이트런트를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둘이가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애널라이트도 일부 없어지고 넣어준 타이트런트도 일부 없어질 텐데
양쪽으로 에널라이트는 원래 아주 많고 타이트런트는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이 되면 들어온 타이트런트는 소량 들어와서 반응에서 싹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반응의 초반에는 그 타이트런트가 무조건 싹 사라지게 돼요. 적정이라는 실험 테크닉에서. 알겠죠? 예찬 알겠죠? 그런데 모든 상황은 영원해요? 모든 상황은 변해요? 모든 상황은 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반응 후반에는 이제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될까요? 반응 후반에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될까요? 초반에는 타이트런트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데 후반에는 에널라이트가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자, 왜냐? 타이트런트는 얼마씩 들어온다고 했죠? 조금씩 들어온다고 했죠. 조금씩 들어오지만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계속.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예전에 들어봤죠? 저기 홍우 들어봤죠? 가랑비? 가랑비가 들어봤죠? 여러분 반응이 없어가지고. 자, 뭐냐면 에널라이트가 양이 기존에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소량씩 들어오는 타이트런트가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타이트런트 때문에 에널라이트도 반응해서 소량씩이긴 하지만 에널라이트도 찔끔찔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찔끔찔끔 없어지겠지만 찔끔찔끔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관계없이 계속 찔끔찔끔 하지만 없어지건 안 없어지건 에널라이트는 그러니까 타이트런트는 겉돔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에널라이트도 완전히 다 뿅 없어져 버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 모르게 타이트런트는 계속 들어오게 될 거예요. 타이트런트는 어떻게 첨가하니까? 계속 첨가하니까.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실험하는 용액 내에 에널라이트는 전부 다 소모돼 없어지고 타이트런트만 남아서 그 용액 내에 존재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후반부에는 뭐가 나타난다? 에널라이트가 타이트런트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실험 과정에서는? 적정 실험 과정에서는. 알겠죠? 그리고 4와 5의 사이에서 4와 5의 사이에서 바로 당량점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홍구, 당량점이 뭐죠? 당량점이 뭐예요? 몰라. 예찬, 당량점이 뭐예요? 나연, 당량점이 뭐예요? 자, 당량점 이런 식의 전문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당량점 영어로는 equivalence po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equivalence point라고 하는데 자, 얘의 뜻은 뭐냐면 모든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순간을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계 반응물이라는 말은 소모의 개념이거든요. 싸그리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처음에는 누가 싸그리 사라진다고요? 처음에는 타이트런트가 싸그리 사라지고요. 후반에는 에널라이트가 싸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에널라이트가 많을 때는
타이틀런트가 들어오자마자 없어지고 들어오자마자 없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액 내에서는 반응이 진행이 돼도 용액 내에서는 들어오는 타이틀런트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반응에서 없어지고 반응에서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그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에너라이트도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점점 없어져서 에너라이트도 뿅 하고 없어지는 그 순간 타이틀런트가 들어와서 모든 에너라이트와 반응해서 타이틀런트도 싹 다 없어지고 기존의 에너라이트 싹 다 없어지는 어떤 그 찰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찬아 있겠죠? 그 찰나를 뭐라고 부른다? 그걸 당량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초반과 후반, 중간 어딘가에서 무조건 당량점이 이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나타나는 과정의 실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적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찬 알겠죠? 그러면 이때 또 하나 알아둘 것. 자,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위에 지운다. 위에 지울게요. 이야. 당량점의 전후에 큰 물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큰 물리적 변화. 이 큰 물리적 변화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색깔이 확 변합니다. 색깔이 확 변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지시약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홍우 들어봤죠? 지시약 알죠? 자, 뭐 대표적으로 산염기 지시약 중에 페놀프탈레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책에도 나오니까 그런 애들은 왜 산성에서 색깔이 뭐예요? 까먹었어. 얘잖아. 페놀프탈레인 산성의 색깔이 뭐예요? 그렇죠. 색깔 없죠. 그 다음 염기성에서 무슨 색이에요, 홍우야? 그렇죠. 붉고죽죽한 색이 되죠. 예쁜 핑크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실험 조건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이런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지시약을 활용하는 게 바로 저 당량점을 체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당량점 전후에 심각하게 시스템 내 색깔이 바뀌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집어넣어주는 물질 중 하나를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반응 같은 경우는 지시약 없이도 스스로의 색깔이 그렇게 확 변하는 반응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색깔이 확 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가 확 변할 수도 있냐면요. pH가 확 변할 수도 있어요. 그 pH가 확 변하는 것을 활용해서 적정하는 테크닉을 또한 산염기 테크닉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확 변할 수도 있냐면 전위요. 그 표준 환원 전위, 표준 전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꼭 표준 조건이 아니더라도 전기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적정 과정의 경우 그 당량 전후의 전위가 급격하게 확 변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도 당량점이구나 아니나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뭐 pH가 변한다, 전위가 변한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또 어떤 게 변할 수도 있냐면 전기 전도도 이런 게 막 확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탁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침전 중에 갑자기 침전 중에 AgCl이라고 하는 침전 알죠? AgCl 뭐 이게 염화은이요. 걔는 너무 유명한 침전이라서 중학교 책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중학교 책에 AGCL 나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정가은한테 요즘 과학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거기에 AGCL 나오던데요. 정가은 중학교 1학년. 나연아, 정가은 누구예요? 내 딸이에요. 그래서 가은이한테 그거 중학교 과학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 보니까 AGCL 나오던데요. 홍우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죠? 몰라요? AGCL?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같으니라고. 자, 그래서 그 AGCL 만들 때 왜 뭐 두 개 섞어주잖아요. 뭐 어떻게 섞어줘요? 바로 이게 뭐 KCl 이런 수용액하고 AgNO3 이런 거 딱 섞어가지고는 침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침전을 만들기 전에 KCl이나 AgNO3는 색깔이 어때요? KCl 수용액이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KCl 수용액, 그 다음에 AgNO3 수용액과 같은 이런 아주 보통의 이온결합 물질의 수용액은 색깔이 어때요? 색깔 어때요? 투명하면 투명? 색깔이 없다고요. 색깔이 없다고. 근데 두 개를 섞어요. 섞어서 여기서 AgCl이 만들어지면 이게 혹시 중학교 때 실제로 이 실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섞자마자 아주 급격하게 난데없이 푹 뿌얘지죠. 이렇게 변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서에 비해서 뿌옇게 변하니까 투명해진 거예요? 탁해지는 거예요? 탁해지죠? 이 탁해지는 정도를 영어로는 TBDT라고 하는데 저 탁한 정도를 측정해서도 전후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면 당량점에 도달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런 희한한 변화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물리량의 변화가 아니더라도요. 질량이 갑자기 확 변할 수도 있고요. 부피가 막 확 변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당량점을 기준으로. 알겠죠? 이 사실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딱 분석을 할 때 자, 보세요. 반응물이 둘이네. 반응물이 둘이네. 둘 중에 하나가 고정돼 있네. 나머지 하나를 계속 집어넣네. 라는 것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이게 적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는 이게 적정이다 아니다 말을 안 해주지만 나와 있는 문제가 적정이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그 적정과 관련해서 초반에는 타이트런트가 한 개 반응물, 후반에는 에놀라이트가 한 개 반응물, 그리고 당량점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벌어진다 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B를 1g, 4g, 7g, 8g, 10g 넣을 때 그래서 여기가 첨가한 B의 질량입니다. 바로 타이트런트죠. 그거에 대해서 전체 부피라고 해도 되고 전체 몰수라고 해도 되고 그걸 지금 이런 B로 표현을 했는데 이때 그걸 Y축에 도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Y축에 도시한 애는 전체 부피를 그때 비례상수로 나눴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몰수를 그때의 비례상수로 나눈 물리량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걸 Y축에 도시합니다. 그럼 여기 데이터가 뭐가 나오냐면 1, 7, 40, 8, 16, 10, 20이 나오죠. X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뭐 활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데이터를 여기에 도시한 겁니다. 그래서 1,7, 4,10, 8,16, 10,20 보이시죠? 그 다음 뭐 할까요? 예찬아, 그 다음 뭐 해볼까요?
슬리피 홍우. 그 다음 뭐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난 어떻게 해볼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자, 뭐냐면 이때 얘를 요렇게 하나 그려보고요. 얘는 요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자, 두 개를 그리고 이 두 개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뭐라 그랬었냐면 초반에는 무조건 누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죠? 타이터런트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초반에는 B가 완전히 소모가 됩니다. 자, 반면에 요 후반에는 무조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A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는 적정 테크닉이니까요. 그럼 이때 이 둘이가 만나는 교집합의 상황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초반에 타이트런트가 한계 반응물, 후반에 에널라이트가 한계 반응물인 중간에 당량점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당량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네. 중학교 수학을 활용하면 되죠. 얘는 직선식이 y는 x 플러스 6일 거고요. 얘는 직선식이 y는 2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 둘이를 활용하면 교점을 구할 수 있나요? 네, 구할 수 있을걸요? 아마 6이고요. 12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이 중간에 6g과 12V0, 12N0라고 하는 데이터가 숨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X는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네요. 자, X는 어느 영역에 듭니까? 6g 이후, 당량점 이후이기 때문에 바로 A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요거 여길 겁니다. 그럼 걔는 y equal 2x 관계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요 자리 14가 바로 x가 되겠죠. 그래서 요 x는 14라는 게 구해질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기 줄게요. 줄게요. 나머지 B하고 C도 구해보죠. 자, 그 다음 뭐 해볼까요? 그 다음 B하고 C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B하고 C를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까요? 구해보고 싶은 의지가 없죠? 진짜 홍우 진짜 진짜 잠만 자고 진짜 홍우. 자, 예찬아, 나머지 B하고 C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진짜 너무해. 자, 우선 첫 번째. 자, 첨가한 B의 질량이 0일 때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 요 관계에 의하면 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B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바로 6V0, 6N0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6N0의 의미가 뭐예요? 예찬아?
이 유겐젤의 의미가 뭐예요? 유겐젤의 의미가 뭐예요? 뭐라고? 아, 전체 몰수요? 아, 그치. 그거 여기 전체 몰수 써놨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그렇지. 바로 오직 A만의 몰수인 거죠. 맞죠? 왜? 뭐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B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반응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A gas W g은 바로 6N0 몰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죠?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가 어디냐면 당량점이에요. 그죠? 여기다 써야 되겠다. 여기가 당량점이에요. 여기가 당량점이기 때문에 이거의 의미가 뭐죠? 제 의미가 뭐죠? 예차? 12N0의 의미가 뭐죠? 바로 오직 C만의 몰수죠. 왜? 당량점에서는 누가 없으니까요? 당량점에서는 에널라이트하고 타이트런트가 모두 소모된 게 당량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량점에서는 여기서는 노 반응물. 그러면 두 번째 이 당량점 정보로부터 첫 번째 1 C는 최종적으로 12N0 몰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요 이후 과정입니다. 자, 당량점을 지난 과정은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됩니까?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자, 당량점에서 A는 남아있습니까? A는 전부 다 소모됩니까? A가 전부 다 소모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모르고 계속 B를 집어넣어도 이후는 반응이 진행됩니까? 더 이상 반응 진행이 안 됩니까? 바로 더 이상 반응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량점이 지나면 C는 12N0로 일정하고 A는 없죠. 왜? 당량점을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변화하는 모든 물리량은 모두 B 때문인 거죠. 이 말 아시겠어요? 예찬아, 이 말 알겠어요? 즉 이후에 질량도 늘어나고 전체 부피나 전체 몰수도 늘어나는데 C는 여기서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A는 아예 없어요. 그럼 뭔가 변화하는 거는 그건 무조건 누구 때문인 거겠어요? B 때문에 변하는 거란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바로 B 1g은 2N0 몰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증가합니까? 1g 증가하죠. 그랬더니 여기서 몰수가 몇 몰 증가합니까? 2N0 증가하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몇 g 증가합니까? 1g 증가하죠. 여기서 몰수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2N0 증가하죠. 여기서는 2g이 증가하죠. 몇 몰이 증가합니까? 4N0 몰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1g만큼이 2N0면 2g만큼은 4N0로 딱 비례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 이후의 정보는 B의 정보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찬아 이해했어요? 홍호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 줄게요. 이거 줄게요. 준다. 이거 줄게요. 이거 지고 되겠어요? 이거 지고 되겠어요? 2요. 3 반응 양론. 그리고 또 그래서 B 1g은 2N0 몰에 해당하죠. 그럼 당연히 B 6g은 몇 몰에 해당할까요? 예찬아 몇 몰에 해당할까요? 12N0 몰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례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반응 양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하고 누가 반응하느냐? A하고 B가 반응을 하고 C가 생길 건데 당량점에서의 반응 양론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쨌거나 A는 처음에 몰수로 몇 몰 준비한 거예요? A는 처음에 몰수로 몇 몰 준비한 거예요? 예찬이 몇 몰 준비한 거예요? 6N0만큼 준비한 거죠? 자, 거기에 당량점까지 B를 몇 그램 집어넣었어요? 당량점까지 몇 그램 넣었어요? 당량점까지 예찬아 몇 그램 넣었어요? 6g 넣었죠? 그런데 그 6g이 몇 몰에 해당한다고요? 얼마에 해당해요? 12N0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했더니 C가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C가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홍호에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12N만큼 만들어졌죠? 그러면 얼마씩 반응해야 돼요? 얼마씩 반응해야 돼요? 당량점에서는 A하고 B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싹 사라져야 되죠.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때 드디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따라서 6N0 대 12N0 대 12N0가 몇 대 몇이 돼야 되겠어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바로 1대 B 대 C가 돼야 되죠? 지금 반응하는 그 비율이 앞에 화학양론 개수 1대 B 대 C랑 같아야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입시에서 나오는 거, 저 등호관계의 법칙을 뭐라고 불러요? 저걸 뭐라고 불러요? 교수는 이런 거 물어요. 뭐라고? 일정성분 법칙이라고 하면 떨어지겠죠. 자, 저거 교수가 물어요. 저거 법칙이 무슨 법칙이에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래요? 나연아, 뭐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법칙은 없어요. 예찬아, 저 등호 관계의 의미가 뭐예요? 저 등호가 무슨 법칙이에요? 입시에서는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저런 거 물어요. 그냥 이때 뭐 화학 반응에서는 뭐 개수비하고 몰수비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문 용어를 얘기해야 돼. 전문 용어. 홍우 뭐예요? 이 관계를 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표현이에요. Law of Combining Volumes가 원래 말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한다? 이걸 우리말로 부피 결합 법칙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원래 표현은 Law of Combining Volumes인데 우리말로는 부피 결합 법칙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번역했었냐면 기체 반응 법칙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본 화학 체계는 기체 반응 법칙으로 번역이 돼 있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뭐 하이탑이나 뭐 줌달식 번역에서도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표현은 Law of Combining Volumes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즘 번역되는 책 중에는 부피결합 법칙으로 번역되는 책도 있습니다. 저 말을 써야 돼요. 알겠죠? 저 말을 써야 돼요. 아까 홍우가 슬쩍 잘못 얘기했던 것 중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일정 성분비 법칙.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요 하기 전에 그러면 6, 12, 12가 1대 B 대 C죠. 그럼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도 얼마고 C도 얼마예요? 2, 2.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B도 2고 C도 2고 X도 구했어요. 자, 다 좋은데 자, 여기 위에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짜자자잔 2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홍우가 얘기한 일정 성분비 법칙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죠? 입시에서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홍우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예요? 나연아 뭐예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예요? 너무 옛날에 배워서 말대로 까먹었죠? 하나의 물질 결정할 때 원소들이 일정한 성분을 유지하면서 아니 비율을 유지하면서 곤란합니다. 예찬아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예요? 바로 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 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비? 무슨 비가 나타난다고요? 무슨 비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질량 비가 성립한다는 게 일정성 분비 법칙이에요. 아까 Law of Combining Volumes 부피 결합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은 무슨 비예요? 이건 무슨 비예요? 이건 무슨 비예요? 이건 무슨 비야? 부피 결합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은 무슨 비예요? 무슨 비예요? 무슨 비? 무슨 비야 이게? 몰수비요. 화학 반응에서 주어진 반응에 특정한 몰수비가 나타난다라는 게 부피결합 법칙이고요. 화학 반응에서 특정한 질량비가 나타나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요. 이걸 구분하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입시에서는. 홍우 알겠죠?
아유, 우리 형우 어떻게 졸려서. 괜찮아, 알겠죠? 그럼 괜찮아, 봐봐. 괜찮아, 봐봐. 아까 A가 6n 제로면 이건 질량이에요, 몰수예요? 아까 이렇게 썼던 6n 제로는 질량이었어요, 몰수였어요? 몰수였죠? 몰수. 그러면 지금은 뭐 얘기하자고요? 지금은 뭐 얘기하자고? 질량 얘기하면 이게 질량으로 몇 그램이었던 거예요? 질량으로 몇 그램이에요? W요, W. W 준비했다며요. 알겠죠? 그 다음 홍우야? 아까 들어간 B가 12n 제로라고 쓴 건 B의 뭐예요? 몰수의 질량이에요. 몰수죠. 그럼 그걸 지금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질량으로 바꾸면 얘는 뭐예요? 6이죠? 6. 당량점. 알겠죠? 그러면 C는 끝났을 때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W 더하기 6g이요. 에? 왜? 뭐가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연아, 뭐가 성립해야 되죠?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만큼 있어 없어져, 이만큼 있어 없어져 한 다음에 질량 보존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즉 여기에서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죠. 그러니까 W 플러스 6g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 일정 성분비 법칙은 몇 대 몇 대 몇이겠어요? W 대 6g 대 W 플러스 6g. 알겠죠? 이게 이것의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자, 다시 물을게요. 이 녀석의 부피결합 법칙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부피결합 법칙은 1대 2대 2라는 거 알겠죠? 질량 일정 성분비 법칙은 요겁니다. 아시겠죠? 되십니까? 그 다음 안 끝났어요. 여기 줄게요. 세 번째, 이런 문제에서 뭘 묻기도 하냐면 물질들 사이의 분자량 비를 묻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의 비요.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봐. W 대 6g 대 W 플러스 6g을 1대 2대 2로 나눈 것이 이 녀석의 분자량 B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요? 아래쪽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피결합 법칙이고요. 위에 있는 건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자,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단위가 그램 퍼 몰이니까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그램 퍼 몰이니까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뭐로? 질량을 몰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과 관련된 반응의 개념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고요. 몰수와 관련된 개념이 부피결합 법칙이니까 얘네들을 나눠서 비를 세워주면 그게 주어진 물질들의 분자량 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까지가 양론과 관련된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정이라는 테크닉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 부피결합 법칙, 분자량 비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능 치는 애들은 이런 걸 귀신같이 잘하거든요. 엄청나게 잘해요. 왜냐면 이런 문제를 100개씩 풀거든요. 근데 그 적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입시에서는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의 정의 같은 걸 교수들이 묻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어떠냐면 다 알아요. 아는 건데 워낙 옛날에 했다 보니까 그게 말이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걸 리마인드를 해서 내가 어떤 단어를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여러분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